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정열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예, 벌써 제가 도예한국 건축사 기본 강의를 찍은 지도 한 6년이 넘은 것 같아요. 오늘이 25년도 6월 2일, 내일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부터 제가 그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이제 그동안 저번 강의 이후에 쌓인 시험 범위들이 많이 있고 기출 문제가 많이 쌓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더 많이 교재를 보충하고 강의 내용을 보충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했다고 제가 자부하고요. 나중에 이제 말미에 가시면 근대 건축 부분은 거의 완벽하게 대부분 이제 수험생들이 컴플렉스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근대 건축 부분은 거의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공부 방법, OT 부분을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고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화면은 저희 이제 자료실에 공지에 가면 있어요. 한두 달 전에, 시험 한두 달 전에 입문하시는 분 해갖고 제가 써놓은 글이 있는데, 비록 시험이 한두 달밖에 안 남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한두 달이면은 객관식이 충분히 8, 90점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이에요. 반드시 연초에 입문하셔서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반드시 올인하셔갖고 객관식을 80점 이상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 몇 년치를 따라잡는 거예요. 이 한 달이. 실제로 이렇게 해서 붙으신 분도 있어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데요. 이게 이제 25년도 올해 시험 1차 시험 보고 써있네. 5월 15일 날 저한테 카톡으로 온 문자입니다. 오모모라고 하신 분인데 제 기억이 나요. 그 합격 수기에도 제가 잠깐 올려놨습니다. 이분 올해 2차까지 합격하셔야 되는데 작년 7월에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강의 신청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묻더라고요. 저를 무진장 괴롭혔죠. 그래서 이제 객관식부터 해라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이 양반이 너무 수강 신청이 늦어갖고 소위 말하는 요즘 합격생 많이 나오고 사람들 인기 많은 오프라인 학원 있잖아요, 주관식. 거기에 등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에 등록하면서 거의 독학 비슷하게 공부해갖고 올해 1차 시험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우리 시험, 특히 보수기술자든 뭐든 다 우리 시험 실제로 공부 범위는 6개월치가 넘지 않습니다. 만약 6개월치가 넘는 공부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면 여러분 공부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산으로 가는 겁니다. 산으로.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요. 공부 양은 늘릴 수 있어요. 공부 양은. 근데 공부 범위를 늘리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아작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그 합격 수기에 보면은 올해 1차 합격 수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다음 거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수기술자 시험 공부 방법 해갖고 이제 써 있는데 보수기술자뿐만 아니라 뭐 조경이 됐던 실측이 됐던 단청이 됐던 모든 직렬에 다 공통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5년, 10년 걸려요. 그래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야지만 6개월 내로 공부 범위를 설정해 갖고 1년 안에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아주 중요하죠. 이거를 획득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예 한국 건축사 기본 강의, 제 강의로 넘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없을 때는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조금 뒤로 미뤄질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도예 한국사 기본 들으면서 빨리 획득을 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한국사가 공부가 제대로 되면은 시대를 분류하는 기준, 그리고 왕조를 나누는 기준, 안목이 생깁니다. 그게 기본이 되지 않고는 한국 건축사도 한국사의 일종이에요.
하나의 소규모 파트잖아요. 문화사 중에 건축사 파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구분하고 대외 관계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빨리 획득하고 한국 건축사 기본을 들어오는 게 좋은데 정시간이 없을 때는 병행해서 빨리 따라입니다. 그래서 도예 한국 건축사 기본 제강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도예 한국 건축사 기출 넘어와야 되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알기 쉬운 건축용어 사전 강의로 넘어와야 됩니다. 이게 한 세트예요. 이게 한 세트입니다. 각각의 기간은 한국 건축사 기본 같은 경우에는 7일에서 10일. 암만 널널하게 해도 2주 안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또 일을 하시는 분들 있죠. 전업수험생이 아니다 하더라도 절대 2주를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습 병행에서예요. 그 다음에 바로 하셔야 될 게 한국 건축사 기출이에요. 이 한국 건축사 기출 강의 같은 경우는 심화 강의입니다. 근데 기본이 잘 돼 있으면 기출 강의도 술술 풀립니다. 이것도 2주 내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2주 내로. 여러분, 이 지금 화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세요. 찍으세요. 컷 다 완성된 다음에 찍으세요. 완성된 다음에 마지막 화면까지 넘어간 다음에 찍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도예 한국 건축사 기출이 끝났으면 해야 될 게 건축 용어 사전. 이건 한 5일 이내로 충분히 듣고도 남을 겁니다. 이 건축 용어 사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행간이 무서운 강의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고 올해 2월 달쯤에 개정판이 나왔죠. 반드시 개정판 사시고 강의를 듣습니다. 이게 하셔갖고 토탈 이게 1개월 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1개월 내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이것만 해놓으시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3년치 공부를 따라잡은 겁니다. 이게 돼야지만 주관식 공부가 돼요. 이게 안 되고 주관식 공부하는 거는 사상 누각입니다. 그래서 1개월 동안 죽었다 생각하고 기본, 기출, 용어사전 이 강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명심, 또 명심하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올해 기출문제를 한국 건축사요. 기출문제를 큐넷에서 다운받아서 풀어보시는 겁니다. 올해 기출문제를. 그쵸? 만약에 여기 한국 건축사 기출에 올해 기출문제 제 강의가 들었을 수가 있어요. 그거 직전에 스톱하시고 이걸 푸셔야 돼요. 그쵸? 용어사전까지 끝내고 그 기출문제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올해 문제를 기출 강의로 포함된 거를 듣습니다. 보통 추가 강의로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25년도 6월 2일인데 아직 25년도 문제는 제가 그 업로딩을 안 했어요. 그 풀어서.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큐넷 다운받아서 푸시는 겁니다. 제 책을 풀라는 게 아니에요. 다운받아서 풀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반드시 90점 이상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적어도 80점 이상. 만약에 이걸 당일 걸 푸셔갖고 이렇게 사이클 돌린 다음에 한 달 만에 90점 푸시는 분은 여러분들 본인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믿으셔도 돼요. 이 공부 아주 잘하시는 분입니다. 못 나와도 80점 나와야 돼. 반드시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를 제대로 소화를 안 하신 겁니다. 반드시 90점 나와야 됩니다. 이런 분만이 1년 안에 이 시험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그 이어서 나중에 주관식 과목 공부하는 거는 이 이후에 하는 겁니다. 이 이후에. 그래서 보통 보면은 매년 6월 중순쯤에 주관식 학원들이 강의가 시작해요. 그 전에 이 과정이 끝나야 됩니다. 설사 이 과정을 아직 못 끝내고 놓쳤다 하더라도 이 주관식 과목 강의 들으시면서 초반에 빨리 끝내셔야 돼요. 들으시면서 1월 내로. 그래야지만 그때부터 지식이 쌓이고 실제로 여러분 요것만 기본 기출 용어 사전 제 강의만 잘 소화하시면요. 일단 하시면은 어떤 책을 보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독학을 하더라도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다 이해가 갑니다. 그때부터 공부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식 강의가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법령 강의는 제가 볼 때는 보통 해 바뀌기 전에 제가 다 완료를 지어라, 강의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11월 전에 끝나셨으면 좋겠어요. 12월 달 되기 전에 법령 강의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알겠습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고는 주관식 공부는 하나 많아요. 하나 많아. 심지어는 주관식 강의 중에 잘못 가리키거나 잘못 말하는 경우가 생겨요. 선생님 저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필터링을 못 해냅니다. 그래서 한권 주석 지식이 완벽해야지만 저 같은 강사들이 잘못 말하는 거나 책에 잘못 쓰여 있는 걸 스스로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건 명심하시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고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이 한국 건축의 역사, 김동욱 책이죠. 그래서 기본 기초 용어 사전 제 강의가 끝나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2, 3일 내로 한 번 통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이거 김동욱 책 한국 건축의 역사를 이틀 정도에 통독하실 수 있으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죽어라 이 커리큘럼 안 따라오고 요거만 파는 분들 있죠. 김동욱 책만, 김동욱 교수 책만. 그건 뭐 자살행위입니다. 요즘엔 설사 그런 분 없겠죠. 그러니까 잠깐 화면 멈추시고 본 화면을 촬영을 하세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마트폰을 촬영하시고, 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그리고 뭐 이 앞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보수기술자 위주로 얘기했는데, 적용기술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쵸? 보통 이제 단청이나 실측 같은 경우에는 또 동일하죠. 똑같이 오시면 되는데, 뭐 조경이나 다른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쵸. 조경사라든가 그 역사를 나타내는 파트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먼저 하시라. 이 얘기를 듭니다. 그 얘기고요. 제가 한번 우리 시험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죠? 그렇죠. 객관식 과목 같은 거 보면은 법령이 있고 한건축사가 있죠. 각 25문제씩 나옵니다. 그리고 총 50문제죠. 그래서 9시 반부터 10시 25, 55분. 그러니까 뭐 1분 내에 1분당 한 문제입니다. 네, 1분당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푸는 거고, 이건 다 아실 테고. 그래서 이제 공부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텍스트 위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저처럼 공부해야 됩니다. 저처럼 가르치는데도. 왜? 교수님들이 직접 발굴하시고 눈으로 본 거를 글로 옮겨놨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일반 수험생들은 그냥 그 글을 글로 받아들여요. 그럼 조금만 바뀌어놔도 틀립니다. 답을 못 골라내요. 조금만 문맥이 달라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은 교수님들이 텍스트로 써놓은 거를, 그 텍스트를 본인들이 눈으로 본 것처럼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장면을. 교수님들은 그 장면을 보고 글로 옮겨놓은 거거든. 그럼 우리는 그 글을 보고 그 장면으로 도출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 강의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강의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그쯤 되면 눈으로 본 것처럼 익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비틀어 내더라도 말장난을 치더라도 다 맞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명심하시고 반드시 제가 따라오시면 된다. 그런 식으로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굳이, 이건 본인들 개인 취향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객관식 같은 거 어떻게 했냐 이거죠. 보통 이렇게 지문이 뜨죠. 지문이 뜨면 이제 옳지 않은 거 하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겁니다. 이런 거 풀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샤프 갖고 맨 처음에 푸는데, 저는 맞는 지문은 끝에다 동그라미, 틀린 지문은 여기다 X, 그쵸? 혹은 이렇게 물음표를 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는 이렇게 하고.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객관식 같은 경우에 물음표 쳤던 3번, 아니면 틀린 거 찍었던 3번이 답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걸 갖다 1번부터 전체 50번까지 다 푼 다음에 연필로 저는 이런 식으로 다 찍찍찍 거놓습니다. 그런 후에 뭐죠? 그쵸? 사인펜, 컴퓨터 사인펜 끝을 뭉개놔요, 미리.
한번 원터치로 하면은 여기가 메꿔질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콕콕콕콕 이런 식으로 찍습니다. 이게 전체 50문제 찍는데 불과 1분도 안 걸립니다. 30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각자 그 자신의 그 취향에 따라 하는 겁니다. 사실 한 문제 풀고 옮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문제 풀고 옮기고, 한 문제 풀고 옮기고. 그 틀리면 이제 수정할 때는 그 수정 그 있습니다. 그 수정 테이프 그걸로 하실 수 있는데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옳은 것은 고르는 거예요. 아까 옳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 이제 샤프로 그래 이건 맞는 지문, 이거 틀린 지문. 그래 이것도 틀린 지문, 이것도 틀린 지문. 그럼 답이 1번이구나 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문제를 풀고 연필로 다 한 다음에 그렇죠. 뭉개 놓은 걸로 원터치로 툭툭툭툭 한 번씩 툭 찍으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체 요건 다 미리 써놔요,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다 쓰게 됩니다. 홍길동 요게 표제도 쓰고 우린 사지선다형 답안지가 보이죠. 그리고 요게 미리 이거 써놓고 감독위원 확인은 조그만 도장 찍어주는 사람도 있고 자기 사인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되고 여기 보시면 답안지가 25번까지는 법률, 50번까지는 그쵸 한 건축사예요. 저 같은 경우에 여기 연필을 이렇게 거놔요. 거놓고 다 푼 다음에 그쵸 한 10분 정도 남았을 때 마지막 10분 정도 남았을 때 문제지를 보면서 이제 옮겨 적습니다. 이렇게 찍, 찍, 찍. 그리고 다시 한번 제대로 표기됐는지 이걸 확인한 후에 연필로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세팅된 후에는 이제 1인정 사정 볼 거 없죠. 쿡쿡쿡 찍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한다는 소리고 50문제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긴 답안지는 이제 비워놓습니다. 근데 개인의 취향에 따라 한 문제 풀고 옮기시는 분도 있다. 예,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다음으로 이거 책상은 이거는 왜 써놨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주관식 시험 볼 때 이제 적산 때문에라도 계산기를 구비하게 되는데 1교시 객관식 볼 때도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책상 밑에 있죠? 그 서랍에다가 계산기는 넣어놓으세요. 계산기 넣어놓으세요. 미리 꺼내서 넣어놓으세요. 객관식 문제에서 쓸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객관식 답안지 뒷면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샘플 다 그 자료실에 있어요. 일태에도 자료실에 여기 써 있죠.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쵸 수정 테이프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써 있어요. 그쵸? 수정액은 못 사용해요. 이런 수정 테이프 있죠? 요거 하나 준비하셔도 실제로는 이게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쵸? 진짜 명백하게 잘못 마킹했을 때 이걸로 해갖고 수정할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는 준비해 두시면 좋겠고 그쵸? 수정액은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화이트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건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는 뜻.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논술 답안지예요. 논술 답안지도 한번 보시고 이거 논술 답안지 같은 경우에도 저 샘플 있을 거예요. 자료실에 뭐 출력해 놓으셔도 되고 뭐 어디서 이렇게 구입하셔도 됩니다. 그 논술 답안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해야 되고요. 옛날엔 파란색도 됐는데 지금 검정색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죠? 그쵸? 정정할 땐 두 줄로 긋고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 절대 사용 못한다 이겁니다. 수기로 두 줄 찍찍 긋고 사용하라 라는 뜻이 나오고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 일단 이렇게 됩니다. 객관식 두 과목이죠? 그쵸? 그 총점 160점 과목당 80점입니다. 이 과목당 객관식 두 과목을 평균 80점을 받게 되면 주관식이 꽈락 40점이야. 과목당 꽈락이 나지 않는 한 반드시 붙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 같은 주관식을 다 명가락 해놓고 또 객관식에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분 봤어요. 이건 신이 주신 기회를 놓친 겁니다. 절대 그런 일 만들지 마시고요. 반드시 객관식이 80점 넘어야 됩니다. 이게 쉬운 점수가 절대 아닙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저만. 그렇게 하고 주관식은 이렇게 된다.
그 주관식 같은 경우에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는데 주관식은 40점 시험이에요. 이거 100점으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100점으로 타겟팅하는 순간에 여러분 10년, 20년 걸려도 절대 못 붙어요. 심지어는 오픈북으로 해도 절대 붙지 못합니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0점 시험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얼추 50점 정도의 느낌을 가지시고 접근합니다. 나는 암만 짱돌리에 나도 50점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려운 시험 문제가 난다라도 나는 40점 이상 반드시 받는다. 명가락 한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 자료실인가 거기 보면 이제 공부 방법 강의 무료 강의로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 명심해서 꼭 보시고요. 되게 마인드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그래서 1년 안에 붙는 분들이 생긴다니까. 안 그러는 순간 여러분 몇 년 걸려도 떨어지기 딱 좋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실 때 제일 중요한 게 필기구는 반드시 연필이나 샤프입니다. 빠르게 교재에다가 제가 하는 말 혹은 화면상에 보이는 거를 빠르게 쓰세요. 글씨 개발세발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복습하실 때 지우개로 지우고 정자로 연필로 그것도 똑바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수강 중에는 자 사용하시면 안 되고 컬러펜이나 형광펜은 강의 수강 복습할 때 쓰시면 안 돼요. 자 같은 경우에는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복습할 때는 쓸 수 있지만 절대 이 부분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컬러펜이나 형광펜 쓰는 순간 거기만 보여요. 그래서 그 페이지에서 다른 내용은 다 주워버립니다. 이건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쓸 수도 있는데 어느 때 쓰느냐.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시험 마지막에 정리할 때 진짜 안 외워지는 부분에 이걸 표시하고 시험장 가서 그 부분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 사용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연필로 쓴 것도 지울 건 지우고 나중에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제 강의를 듣는 환경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데 제대로 PC나 태블릿도 좀 작긴 한데 제대로 그냥 PC를 가지고 노트북이나 환경에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스마트폰으로 조그만 화면으로 보지 마세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동 중에 듣거나 조금씩 나눠 듣거나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 강의는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 중에 듣거나 조금씩 듣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때는 절대 2번 이상 시청하겠다 염두에 두시면 안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명심하시고요. 2번 이상 듣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집중력이 확 흐트러집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2번으로 해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혹시라도 오류가 생기거나 놓치는 부분이 생겼을 때 한 번 더 들으시라는 거지 제 강의를 2번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대로 된 환경에서 메모를 열심히 하시면서 손을 부지런히 날려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강의 멈춤도 잘 사용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것도 정지하시고 캡처를 떠놓으세요. 또 명심하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가 들어갈 것 같네요. 이제 시대 개요로 강의가 들어갈 것 같은데 마저 한번 보겠습니다. 전면 개정판이죠. 연도 개정판. 그쵸? 이렇게 해갖고 나와 있는데 이게 강의가 작년 판에도 25년도 판에도 많은 거 포함되어 있지만은 26년도 판에 또 그 1년 동안에도 중간중간에 고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26년도 개정판을 구입하셔서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좀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들 여러 교과서들 있죠. 여러분들은 다 이름 높은 것들입니다.
김동욱 선생님 책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동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 다 사려고 하지 마세요. 예, 이런 것들은 다 사는 게 아니라 이 정도 한국건축의 역사, 건축용어사전이 필수고 다른 것들은 옵션인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책 한 권 더 살 때마다 1년 공부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 욕심 내지 마세요. 심지어는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는 한국 건축의 역사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으시고 합격하신 분도 있어요. 반드시 교과서는 이 정도가 필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이건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책 한 권 있으면 이게 읽게 되고 그럴듯하거든. 내용이 아는 것 같고. 그럼 1년씩 더 딜레이가 돼요. 시험 수험 기간이. 그 명심하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한옥 짓는 책, 한옥 짓는 법, 김동남 선생 거고 이거는 요 한옥 짓는 책은 제가 자료실에 링크 걸어놨어요. 이거는 이제 보수하시는 분들, 그렇죠? 보수하시는 분들 주관식 공부하시면서 보시라 이거고요. 다른 직렬 공부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안 두셔도 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건데 학습범위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한국사를 먼저 공부하고 한국 건축사 공부를 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 기출, 알기준 건축용어사전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주관식 과목이다. 뭐 구조가 먼저고 보수 실무가 나중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보통 아마 주관식 강의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강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산 관련 법령 이쪽으로 해서 이제 강의 듣는다. 이 정도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제 기본 이론이 있고 기출 강의가 이제 심화 강의고 그렇죠? 최종적으로 저희 목표는 김동욱 선생 책을 2일 내에 통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 건축사는 한국사의 문화사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한국사와 시대 구분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 건축사, 김동욱 선생님 책도 마찬가지고 보다 보면은 시대 구분이 한국사랑 달라요. 그 왜 그러냐면 한국사는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통일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지? 그치? 삼국시대 고려 백제 신라를 고대라 하고 고려 시대를 중세라 하고 조선 시대를 근세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학이 어떤 그 외국은 문물이 들어오고 흥선대원군 때죠. 그때를 근대라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개편이 됐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근데 우리 한국 건축서 책 같은 경우에 20년 이전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심지어는 조선시대를 중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약간 방어적으로 나중에 보게 되실 텐데 크게 염두에 두지 마시고 일단은 한국사의 시대 부분, 한국사요. 이걸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그래서 아예 고려면 고려, 조선이면 조선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돼요. 중세, 근세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건축사 책을 읽다가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염두에 두시고 그 왕조가 어느 때인지 국가가 어느 때인지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보통 이제 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쵸 삼국시대 이때를 발하기 처음 이제 생겨났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언제지? 그쵸 통일신라부터 무신정권 이전까지를 극성기 제일 발달했다 이거죠. 그리고 무신정권 이후로 쇠퇴기 이렇게 나누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 나누는 책은 이게 절대적인 기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은 주로 그 일제시대 때 공부하신 분들 옛날 책이 이렇게 나눠 있는데 그냥 느낌으로는 알 수 있어요. 어떤 의도로 썼는지. 오히려 고려 조선으로 오면서 더 하이테크이기 때문에 건축으로서는 더 발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 당시 문화의 한 일종으로 봤을 때 문화의 한 일종으로 봤을 때 총력을 다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통일신라가
때까지 이렇게 보면 뭐 황룡사 구축목탁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아 이때 큰 시도들이 있었다. 근데 그 이후에 조선까지 이제 오면서 여러 가지 몽고 침입으로 다 불타버리기도 하고 고려에서는 임진왜란 하면서 그 목재도 부족하고 그렇죠. 그래서 큰 목탑이나 이런 거 엄두를 거의 못 냈다. 이 정도 느낌을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황룡사 구축목탑 같은 건 지금도 짓기 어렵잖아요. 통일신라 때 요때 지은 걸로 봐서는 요때를 극성기로 본다. 요 분류는 가볍게 한번 보시고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보겠습니다. 사상. 우리 이제 건축에도 이제 나중에 보이시게 될 텐데, 뭐 천원지방이나 남녀유별, 뭐 이런 거, 장유유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신선사상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상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풍수지리 같은 건 이미 고대 삼국시대부터 들어와 있던 거고 불교, 도교, 유교도 거의 그 이후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억을 해 놓으시고 신학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후기 때, 그렇죠. 18세기, 17세기 그때 신학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도교 사상으로 요거는 꼼꼼히 한번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도교 사상은 뭐냐? 도가라고 하는데 신선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도사, 신선, 선녀 이런 거 나오는 게 도교예요, 도교. 그렇죠? 그래서 천원지방, 그렇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났다. 이런 것들 사상이거나 하늘을 더 우러러보고 있죠. 또 음양오행 나중에 하실 텐데 이런 것들도 다 도교 이런 거다. 방지와 둥근섬이고 방지는 연못지에 네모날 방자입니다. 근데 방형 그러면 사각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방지.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이제 연못들 보면 대부분 네모난 방지예요. 그리고 가운데 둥근 섬이 있어요. 이 둥근 섬이 하늘을 뜻해요. 방지는 네모난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둥근 섬을 그 신선이 사는 섬으로 보는 거죠. 방지와 둥근 섬. 그 석가래가 부연.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석가래 같은 경우는 단면이 동그랗습니다. 부연은 네모래요. 그렇죠? 또 천원지방이랑 무관하지 않다. 알아두시고 도리 중에도 굴도리와 납도리. 굴도리는 둥근 돌이에요. 단면이. 납도리는 네모난 돌입니다. 그래서 굴도리 같은 경우에는 하늘을 뜻하고 납도리는 땅을 뜻한다. 도교화 된다. 그래서 무산 12봉, 삼신산 이런 것들 신선 나오죠.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안압지, 동궁 월지 같은 경우에 나오게 될 텐데 거기서 얘기가 잠깐 터치가 돼요. 이것도 도교와 신선사상에 된 거다. 부전을 쓰시고 계시죠? 안압지, 그렇죠? 그렇게 쓰시고 그 산신각이나 칠성각. 이제 불교 사찰 같은 경우에도 고려 시대에서 이제 조선 시대로 넘어오고 하면서 그 우리나라 토착 신앙들이 사찰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찰내로 들어오게 돼요. 그때 이제 산에 사는 신이죠. 칠성, 그렇죠. 7신입니다. 이런 신의 이제 기리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다 하늘에 대해서 비리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도교와 연관이 있다. 산신각이나 칠성각 같은 경우에 여러분 사찰 내에도 많이 들어오게 돼요. 조선시대 때. 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데 한번 보죠. 이 보시게 되면은 고대가 언제예요? 그렇죠. 삼국시대, 고려백제 신라 그때까지로 고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왔죠. 선사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역사시대는 청동기 이후. 역사시대는 문자가 기록되는 시기입니다. 역사책. 청동기 때 문자가 발명되고 우리나라에 한자가 전래되기 때문에 그 이전이 신석기 때까지는 유적 가지고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이전의 시대, 선사시대가 되는 거고 역사시대는 청동기 이후에 지금도 역사시대입니다. 고조선이 있고 부여옥주도 사만, 일단 한국사 하신 분들 알죠? 고려, 백제, 신라, 발해 이렇게 나오죠. 중세는 제가 이제 고려 이 분류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중세는 고려로 봐라. 그렇죠? 가끔 이제 한국 건축사 오래된 책들 같은 경우에 조선까지도 중세로 보는 경우가 있다.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다. 옛날 책이라다. 20년 전 책이라. 그렇게 알아두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김부식이 쓴 책이죠. 삼국사기. 고려시대 때 쓴 겁니다. 고려시대 때.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역사서는 그 다음 왕조 때 쓰여지게 되잖아요. 고려 백제 신라 시대에 대한 역사서는 고려에 이르러서 이제 써지게 되는 거죠. 그게 삼국사기죠. 김부식의. 그래서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누고요. 이거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대와 하대부터, 중대부터가 통일신라예요. 통일신라. 상대는 진덕여왕까지. 진덕여왕 앞에 선덕여왕이 있겠죠. 중대는 무열왕부터. 이 하대의 선덕왕은 선덕여왕하고 다릅니다. 선덕여왕은 이 진덕여왕 전이에요. 그 정도 느낌 알아주고, 진덕여왕과 무열왕 정도, 그리고 좀 경계, 진덕여왕까지는 그냥 보통 신라, 그쵸? 무열왕부터는 우리가 하는 태종무열왕이잖아요. 김유신 친구, 통일신라다. 그 느낌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중세, 고려 같은 경우에 고려 시대는 정기와 후기를 무신정변 이전과 기준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한 시대는 정기와 후기로 나뉘고 정기가 초기와 중기로 나뉘어요. 그렇죠? 한 시대는 전기와 후기로 나뉘고 전기가 초기와 중기로 나뉩니다. 고려 시대의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기준은 무신정변이다. 요거를 명확히 알아두시죠. 이때 다 뒤집어져요. 군사쿠데타잖아. 그 전까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그쵸? 건축 문화의 극성기였잖아. 무신정변 전까지가. 그치? 네, 그 정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근세는 조선시대를 얘기한다. 그쵸? 그래서 양난, 임진왜란과 병자, 호란 그때까지를 정기라고 하고 그 이후를 후기라고 합니다. 이 정기는 다시 초기와 중기로 나뉘고요. 양난이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된다. 그래서 한권주사 책 읽다 보시면은 이때가 아니라 더 뒤에 후기로 막 써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때마다 그 연도를 판단하셔갖고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 후기는 이 관점이 다 바뀌었어요. 지금 한국사가. 그래서 옛날 한국사의 관점에서 20년, 30년 대 한국 건축 책들이 있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알아두시고요. 예,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근대인데 대원군이 집권하고 나서는 개혁이라고 그래요. 대원군이 집권하고 나서. 그러니까 고종 때죠. 고종 때. 그때를 개혁이라고 하면서 조선 말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후기 중에서도 말기라고 그래요. 후기 안에 말기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대원군 집권 시부터 개혁이라고 그러면서 조선 말기라고 한다는 거. 예, 그 명심해서 한번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연도는 좀 몇 개 외우셔야 돼요. 대한제국은 언제죠? 1897년. 이게 이제 고종이 선언한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왕이었는데 대한제국부터는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격이 달라집니다. 짧긴 했지만은 그래도 주체성을 발휘했던 시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황구단, 원구단도 그래서 유의미하게 돼요. 대한제국 여기 써놓으세요. 환구단, 원구단 써놓으세요. 그렇죠? 황궁호 이렇게 써놓으세요. 황궁호, 그리고 황구단, 원구단. 이 황구단은 원구단이라고도 부르거든요. 황궁호, 환구단, 그리고 가로치고 원구단 이렇게 써놓으세요. 대한제국은 황제이기 때문에 유의미하다. 무덤에 있어서도 유의미한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 전까지의 무덤은 정자각을 놓고 했거든요. 대한제국부터는 황제의 왕릉이기 때문에 정자각을 놓지 않고 침전 또는 일자각, 그렇죠? 한일자이기 때문에 일자각, 여기다 침전, 일자각, 정자각이 아니라 써놓으세요. 저절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1910년에 그쵸,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죠. 그때부터 일제 강점기가 됩니다. 일제 시대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강점기가 중요해요. 이 강점기, 강제로 불법적으로 점유한 이랬기 때문에 이 일제 강점기가 우리 시대에서는 정식 시대가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불안당이 잠깐 들어왔다 나간 거죠. 그렇죠? 일제 시대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일제 시대라고 하면은 고려 시대, 조선 시대처럼 정식 시대가 돼버리잖아요. 그럴 순간에 인정하는 게 돼버려요. 일제 시대를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지금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일제 강점기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대는 45년도부터 해방 이후 이 정도 한다는 거 아셔라 두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갑하죠. 여러분 여기 써놓으세요. 반드시 이본 지금 강의가 간단한 강의인데 이거 끝나시면 여러분들의 그 자료실에 가면 무료 강의가 있을 거예요. 자료실 말고 저쪽에 무료 강의 있을 테니까 거기 시대 개관이라는 강의 있어요. 그 강의는 늘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거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무료 강의로 넣어놨어요. 시대 개관.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그런 강의 많이 넣어놨으니까 시대 개관 반드시 그걸로 자주 하신. 이게 전부예요. 한국 건축사에. 이것만 달달 외우고 계시면은 한국 건축사 체계 술술 읽힙니다. 이게 다 시험 문제예요. 그 정도 반드시 하시라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문화유산 분포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고등어 측에 있는 거를 제가 스캔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세세 보면은 각각의 우리가 보게 될 그 위치들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문화유산의 위치들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보면은 이쪽이 어디죠? 경상도, 영남지방 써놓으세요. 여기다 영남지방. 이쪽은 어디죠? 그렇죠. 전라도, 호남지방이죠. 영남지방 옆에는 원칙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호남지방 옆에는 예외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영남지방과 호남지방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보이는 게 뭐냐? 호남지방에서 보면은 이렇게 써놓으세요. 서원 또는 향교의 배치 이렇게 써놓으세요. 서원 또는 향교의 배치. 나중에 다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 정자의 평면, 정자 평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정자의 평면. 그러니까 서원 향교의 배치 구조와 정자의 평면이 영남과 호남이 차이점을 보입니다. 예, 그걸 명심하시면 됩니다. 예, 이번 강의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